아이고, 그래요. 네. 이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명예교수 재성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에서 제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를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지금 기념사 앞에 미주 총회가 있는데요. 일본 총회가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총회 지난번에 도쿄에서 준비를 하고 오늘 두 분 오셨는데요. 일본 총회에서 오신 분들 두 분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일본 총회 이순영 그리고 최은명 씨 두 분 저 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념사회 일본 총회가 처음 생깁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2월 8일 내년 2월 8일로 EU 총회에 이어서 일본 총회가 창설이 되기 때문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수정 최현정 선생님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아까 입으로 들어가기 전에 월드뷰의 대표이시는 이 김성홍 교수가 오셨는데 월드뷰를 만드는데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이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아주 썸마리해가지고 엑기스가 드러나 보이는 그런 월드뷰, 세계를 보는 그런 훌륭한 월간지가 우리 기념사회를 통해서도 앞으로 행적으로 많이 확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김승욱 대표께 다시 한번 교수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행사를 퍼스픽 호텔에서 하려고 했어요. 우리 기념사회 이사이자 자문위원장이신 우리 이종철 회장님 거기서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연말이 돼가 장소가 안 돼요. 그리고 이쪽도 오다시피 했는데 이종철 이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세미나는 끝나는 시간은 늦어도 5시 20,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세미나는 학교에 부의하 계신 재성호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좌장을 맡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성호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2부 세미나에서는 두 분의 발제와 두 분의 지정 토론 그리고 플로아에 또 이렇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무일상부총회가 5시 30분에 계셨는데 아까 알아보니까 예약된 시간은 5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 여유가 있으면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연장할지 모르지만 다음에 이 자리 정리하고 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시간은 여기 발제문들이 다 있기 때문에 두 분 발제한 한 20분 정도 발제해 주신다고 생각으로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토론자분께서는 각 7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1발제는 김용직 성신여자대학교 정치학과의 의과학과의 명예교수이신 김용직 교수이십니다. 김용직 교수께서는 이 대한민국 건국과정에서의 미국의 역할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김용직 교수님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통령 수석회관인데 상임위원 사관급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라고 그러죠. 광화문 세종대 가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 거기서 관장을 한 1년 6개월, 2년쯤 하신 남진대학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제자인 최원복 교수님은 아까 소개했지만 원래는 이제 정통외교관 출신으로 뜻이 있어서 이제 학교에 오셔갖고 이제
이화에 대해서 한 20년 남짓하게 교수 생활을 하고 계시고 정교모라고 그 전국 대학생들 대학 교수 중심의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뭐 부국의 인정으로 여러 가지 그 활동 세미나라든가 뭐 이렇게 또 국민 여론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공동대표도 역임하셨고요. 국제경제 회장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토론자는 박태우 박사님이신데 저하고 같이 민주평통의 상임위원, 제가 인권복지위원장 운영위원장한테 같이 활동하셨는데 현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자유통일연구원장 직을 맡고 계시고 아울러서 국민대학교 글로벌 통합통일대학원의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이수석 교수인데 국가무전력연구원에서 20수년 동안 활동하시다가 수석연구원으로 퇴임한 후에는 현재 국민대학교 글로벌 통일대학원의 교수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발제인 우리 김용직 교수님께 마이크를 드리는데 한 20분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소개받은 30년의 정치의학과의 김용직 교수입니다. 네, 먼저 오늘 이렇게 뜻깊은 우리 호남 이승만 대통령을 기념하고 건국 정신을 더 발전시키는 학회 창립 모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20분 내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길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거를 다 발표하기는 도저히 시간적으로 어려워서 좀 쉽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컷 간략하게 하고 나머지는 여기 참석하신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이 논문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제가 보니까 저도 한 20-30년 지금 이승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조여자 선생님을 뵙고 또 유영 선생님 뵙고 이승만 연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그게 벌써 30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장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시할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도 참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박물관장을 할 때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가 먼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정부기관은 전시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대학에 돌아와가지고 연구를 더 해야 되겠다. 그것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할 이 주제는 제가 참고문헌을 보시면 한 100권 정도의 많은 책과 논문을 제가 섭렵하면서 그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관점에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책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대국가인 미국의 관점과 약소민족의 한국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것이 유래하는 그 위치부터가 하나는 국제 정치의 중심이고 하나는 세계 정치의 주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역사적인 과정이 험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미국이 도와주게 되느냐, 그죠? 이것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미국 측에서 나온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있는데, 올려서 말좀 바꿨습니다. 이 미국 측의 연구는 대부분 미국의 관점을 정당화하는 그런 학자들의 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 국가 이익을 위해서 미국의 외교는 정당했다. 이런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 특히 우리와 같은 약소민족의 요구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과소평가되기 마련입니다. 과소평가. 그래서 뭐 외교 현실도 그렇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이 국력과 또 정치적인 파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외교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제 주제는 학생으로부터 건국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발표를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제목에 맞춰가지고 이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제 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일방적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적인 어떤 비전과 플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해당 지역의 그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의 그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주고받기식으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액션 앤 리액션이라는 말이 이제 국제적 작자들이 있습니다. 예, 액션이 있으면 반드시 리액션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액션의 시작은 이제 세계 정치 중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 그래서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 미국, 소련, 영국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전승국가의 결정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리액션은 뭡니까? 리액션은 우리와 같이 약소 민족은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하게 돼 있죠. 리액션을 하지 않는다면 독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리액션은 당연히 강대국의 관점과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고 때로는 격렬한 폭력적인 과정도 동반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 아쉬운 것은 미국에서 저술된 그 많은 책들의 어느 저자도 대한민국의 관점을 전적으로 변호하는 책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의 관점은 그것을 대표하는 문화 미술만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미국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이해가 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연구하는 과정이 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문헌에 이제 많은 자료를 소개했는데, 참고문헌에서 이제 과거에는 우리나라 이승만 문서라는 것이 참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광복 50주년 기념 사업 그 시점부터 발표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문화미승만 전집이 노처에서 이제 나왔죠. 연세대학교 이승만 연구원 그리고 국사편찬위원회 방대하게 나와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세계적인 학자들이 연구할 수 있는 한국의 외교 문서의 그 보고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다시 재평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것에 이제 그 미싱 링크라고 하는 빠진 부분을 보충하면서 새롭게 이제 해석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예. 시간이 제가 이제 20분 정도에 말씀하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서론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외교 정책의 연구 역시 시기 구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기 구분에서 해방 3년 시기에 미국의 외교 정책이 크게 볼 때는 2번 내지 3번 바뀝니다. 근데 2번 내지 3번이 바뀌는데 마지막 바뀌는 것은 완전히 역코스에 해당할 정도로 좀 유턴할 정도로 그렇게 바뀝니다. 이것은 이제 아시아 당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들이 유턴을 한 거죠. 그것을 일본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일본을 이제 패전 국가에서 동방 국가로 바꾸는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중국의 이제 공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이것은 이제 학자들이 이것을 역코스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리버스 크로스 폴리시라고 부릅니다. 그거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제 연구는 주로 47년, 48년을 이제 많이 연구하는데 46년까지는 신탁 통치 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 논문의 이제 2장에 제가 소개를 했고요. 3장과 4장이 47년의 중요한 대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핵심은 이제 3, 4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는 국제정치와 민족 자견주의 문제를 제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미국이나 소련이나 영국의 관점은 국제정치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힘의 관계죠. 파워 폴리티스입니다. 강력 정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강력 정치의 논리에 가장 중요한 것은 힘에는 힘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대국의 관점은 항상 반대쪽에 있는 다른 강대국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를 거의 90% 이상 고민합니다. 약속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이것은 힘의 문제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도 그랬고. 어떻게 보면은 2000년 동안 이런 국제정치의 그 논리는 유지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약소민족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약소민족의 국가 형성 문제는 민족 자결주의 문제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20세기가 바로 민족주의 시대고 20세기가 열렸을 때 민족 자결주의가 바로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의 강화조약의 인용으로 제시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민족 자결주의가 국제정치에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약소민족들이 그 이후에 수십 년 동안 독립이 되는데 그 독립이 완성되는 것은 대개 1960년 정도에 갔습니다. 어쨌든 이런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타고 우리나라도 민족 자결주의 사상을 적용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직접 큰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역시 제 논문에서도 크게 볼 때 미국의 흐름과 한국의 흐름이 충돌하는 것은 이 국제정치 논리와 민족 자결주의 논리가 서로 충돌하고 갈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이 됐는지 바로 해방 직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방 직후 상황은 미국과 소련이 이중점령을 했습니다. 우리는 분할점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중점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파트너가 같이 한번 이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38선은 사실은 처음에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38선은 곧 없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로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상상회의에서 신탁통치를 한다는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고 그 정책은 사실 얄타 회담 때 이미 루스벨트 대통령과 스탈린과 처칠이 다 합의했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45년 연초부터 사실은 46년 연말까지 거의 2년 동안 세계적으로 한반도는 신탁통치 정책의 대상지였습니다. 처음에 우리 그걸 잘 몰랐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갔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남 이승만과 백범 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많은 보수 또 한국의 많은 대부분의 정당들이 신탁통치를 반대했던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차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덕수궁에서 약 46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까지 진행됐는데 실패했습니다. 연료됐습니다. 연료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해 미국이 새로운 정책으로 해서 중도파를 육성하는 좌우합적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좌우합적. 그러면서 소련과의 이제 도움이 필요하니까 소련이 합의를 해줘야 되니까 한국의 이승만과 김구는 좀 배제하자. 그래서 배제하면서 중도파를 육성해가지고 모스크바 상상회의를 계속 이행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폈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거의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실패해가지고 그것이 46년 12월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많은 이 당시를 다루고 있는 책에서 저자들이 미군적의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 1946년 12월에 가서 완전히 실패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기 이제 1947년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그 시점에서부터 이승만 외교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이승만은 46년 연말에 대한민국 이제 그 수립되기 전이죠. 훨씬 전이지만은 그때 이승만은 국내에서 단독정부론이라고 알려진 그런 국가 수립론을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읍선언이라고 요즘 얘기하는 것인데 그 46년 5월 달에 북한의 상황이나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 상황으로 봤을 때 남한에도 국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한의 자율정부 혹은 자치정부를 만들어야 된다고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워싱턴에 가가지고 다시 이제 제안한 것이 이제 3장에 제가 2절에 이승만의 워싱턴 독트린이라고 지금 표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논문에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파악이 돼가지고 제가 블로그에다가 다시 전문 번역해서 실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보면은 워싱턴 독트린이 있습니다. 47페이지에 있습니다. 그죠? 이 47페이지의 워싱턴 독트린은 국제정책을 전공하고 지금 이제 장관을 하고 계신 김영호 교수가 먼저 워싱턴 독트린이라는 용어를 쓰기 직전에 이승만 독트린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승만 독트린. 근데 이승만 독트린은 트루만 독트린과 거의 같은 수준의 세계적 독트린이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근데 이승만 독트린을 정업선언을 이제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업선언은 이제 좀 국내용이고, 이것을 전격적으로 국제사회에 터뜨린 것은 워싱턴에서 터뜨렸기 때문에 워싱턴 독트린이 바로 이승만 독트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그대로 번역을 해가지고 여기 실었는데요. 6개의 요구사항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전문이 있는데, 전문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이 문서는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불가양의 근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불가양의 근본적 권리, 이거는 무엇을 우리가 뭔가 유사한 느낌이 들죠. 이것은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굉장히 유사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을 기초한 아메리칸 파운딩 파더스들이 중요시했던 것이 바로 불가양의 권리죠.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국제정치에 적용했을 때 그것이 민족 자결주의의 권리고, 우리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지금 역으로, 그죠? 미국에게 그것을 설명하는 아주 역사적인 문서인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 논문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서 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트루만 정부가 이제 새로운 정책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바로 46년까지 모든 정책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트루만의 모든 대외 정책을 책임질 새로운 인물이 바로 조지 마셜 장군이 이제 신임 국무장관이 됩니다. 그래서 조지 마셜 장군이 바로 중국 특사로 갔다가 돌아와서 미국의 거대한 세계 정책을 이끌게 됩니다. 조지 마셜 장군은 2차 세계대전 미국의 최고의 영웅입니다. 최고의 영웅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장군이자 뛰어난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이 조지 마셜 장군이 지시를 합니다. 한국 정책을 새로 조사해봐라. 그래서 삼성 합동조정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거기서 한국 특별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로 47년 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2월 25일 특별보고서에서는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실 그때까지 미국은 한국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 특별하게 미국의 많은 재정을 지출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죠. 그런데 47년 2월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뭡니까?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깨달았냐? 바로 트루만 대통령과 마셜 장군과 국무성의 아시아국장 빈센트, 이런 사람들이 깨달아서 한국의 강력한 3년 동안 6억 달러 재정 지원 정책을 보고서에서 채택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미국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의회의 통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아닌 게 아니라 이때 악재가 겹친 게 뭐냐면은 그리스와 터키를 지원하는 트루만 독트린이 바로 한 10여일 후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 트루만 독트린에 지출되는 그 재정 지출 액수하고 한국의 지출한 재정 지출 액수가 비슷합니다. 하지만 트루만 독트린으로 미국 의회가 큰 재정을 지금 그리스하고 터키로 보내기로 했는데 한국에 또 보낸다? 그건 미국 의회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야당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하원을 다 공화당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공화당은 알다시피 고립주의 정책을 굉장히 많이 믿는 그런 의견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특별 정책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4년 만에 그것이 머리가 된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트루만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마샬 장군과 함께 유엔으로 가는 길을 그러면 미국이 추가적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게 이제 제 논문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유엔으로 가는 길을 제일 첫 번째로 제시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아까 말씀드린 이 제안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제안 관련된 문서들에서 태평양 사령관으로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유엔으로 가서 한국 문제를 빨리 좀 진행시켜달라. 한국 빨리 독립시키는 것은 소련하고 합의를 너무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기다리면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유엔으로 가서 한국을 독립시켜달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태평양 사령부의 메가더 장군이 미국 국무성에게 편지를 줍니다. 그래서 한국을 유엔을 통해서 한국 문제를 해결하자 제안하고, 그것을 국무성의 빈센트 국무장관 아시아 국장이 받아서 마샬과 같이 보고서를 쓰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유엔으로 가서 한국 문제가 이제 이관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 논문에서 지금 전문적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 관계에서 이제 충분히 발표는 못하지만 한 가지 지적할 거는,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남장입니다. 드남장에 있는 이승만과 미국 국무성과의 접촉과 제의가 있었습니다. 접촉과 제의. 그때 한국을 담당하고 있는 그 접촉 대상자가 누구였냐면은 전명국 담당 차관보입니다. 그래서 제너럴 존 힐드릭 장군입니다. 그 존 힐드릭 장군이 이승만을 직접 만나가지고 중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또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시 또 48년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 논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미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국에서 그걸 대언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하지 중장이죠. 하지 중장과 이승만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유엔 소총회가 열리기 직전인 48년 2월 19일 밤에 심야회동을 합니다. 그게 하지 중장과 이승만과 김구와 김규식 사자회동입니다. 사자회동. 그 사자회동을 요청한 사람은 사실은 김규식 씨가 제안했고 하지 장군이 받아가지고 요청을 했고, 심야에 만난 이유는 그 다음날 유엔에서 한국 총선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는데, 한국의 지도자들이 각각 의견이 다르다고 하니까 이것이 참 문제다. 이것을 통일시키자 해가지고 긴급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열리는 총선을 소련이 그때 거부했거든요. 소련이 북한의 유엔 한국위원장이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한국의 유엔 감독을 하는 그 8개 국가 대표들이 한국에서 총선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다시 유엔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런 겁니다. 유엔에서 죄송합니다. 1분만요. 유엔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정하기 직전 그 전날 밤에 하지와 이승만과 김규식과 두가 만났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제 논문의 마지막 주석에 잘 받아놨습니다만은, 이때 이승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김구와 김규식을 설득하는데 이제는 포기했다. 아무리 얘기도 안 된다. 그렇지만 하지 장군 당신이 하는 것이 잘 되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도 필요하면 나한테 언제든지 도움 요청해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앞으로 총선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면서 하지와 이승만 사이에 모든 감이 허물어지거든요. 그래서 하지는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승만을 지지했고, 이승만도 하지와 협력을 해가지고 50 총선까지 그대로 그 한미 협력 제휴가 그대로 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제 국회를 만들고 정부 수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는 어쨌든 그 미소 합작에 의해서 신탁 통치안을 하지 총장이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충실히 40년 말까지 추진하고 있었는데 40년 6월에 정읍 발언, 정읍 선언이죠. 단정이라고 하는데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스타lin의 진영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신탁 통치가 안 되니까 선거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하겠다는 입장을 국내 정치적으로 밝히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46년 12월에 예비위기를 추천하고 그래서 6개항을 발표하고 47년 1월에 이제 워싱턴 덕트린 아까 그걸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 국제정치의 흐름 미국의 노선을 바꾸었다. 그래서 그것이 47년 9월 유엔에 한국 문제가 상정이 되고 47년 11월에 유엔 총회결이 제112호가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유엔은 임시위원장이 설치가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50선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어서 우리 최원목 교수께서 회장께서 한 20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 과거를 아주 잘 정리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한미관계의 미래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집 63페이지 그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요.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좌우 보수 진보 간의 대립이 굉장히 심하죠. 근데 저는 사실 진보라는 말을 좌우 쪽에다 쓰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쓴다면 문제 제시 중시 집단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문제 해결 중시 집단 이렇게 쓰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논리의 갈등이 1940년대에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벌어진 갈등과 상당히 유사하다. 한 70여 년 전에 한국 사회를 한번 되돌아보면은 좌우 노선이 대립돼 있었고 미소 간 각축전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고 한일 친소 친북 이념을 지닌 좌익 세력이 민족 통일을 목표로 정하고 당시 그 미소 양국이 합의한 한반도 신탁 통치안을 찬성했죠. 김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셨죠. 근데 이제 워싱턴은 그 당시에 미소 협조 체제를 아시아에 유지하기 굉장히 바랬고 그게 새로운 전쟁을 막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유엔 체제가 출범했기 때문에 소련의 협력 없이 유엔 체제가 유지되기 힘들다고 보고 미소가 어떻게든 협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소련군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소련에 대해서 북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해버렸죠. 그래서 신탁 통치 과도 기간을 거친 다음에 남북한 통일정권을 수립하는 수술 발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루즈벨트와 트루만 노선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주한미군 사령관인 하지 장군의 핵심 정책이었다. 근데 이제 이승만 당시 박사님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생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반도에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의 비전이 확실히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군정하고 좌파가 주장하는 미소협력을 통한 신탁 통치는 결국 공산주의 세력의 승리로 끝나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를 막아야 된다. 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래서 그 확신을 굉장히 일관되게 유지했다. consistency, C, V도 있었고 C도 있었다. 아울러 일부 민족 진영 인사들이 추진한 남북한 연합정부 수립은 결국 북한의 수술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한반도가 공산화로 가는 길이었다. 라는 걸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승만 당시 박사는 대내적으로는 좌파 진영하고 싸우고 민족 진영하고 싸우고 대외적으로는 미군적하고도 싸웠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와 트루먼하고 전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을 동시에 뒤엎는 두 개의 투쟁을 동시에 진행해야 됐다.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투쟁의 결과로 이승만 당시 박사가 생각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대중을 선택할 수 있다. 루즈벨트 트루만의 그 노선이 상당히 위험하다 하는 것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게 되면은 한국 문제에 대해서 자기 해결책이 결국에는 워싱턴의 새로운 노선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 근데 미군정은 65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 같은 걸 보시면요. 미군정은 65페이지입니다. 이승만 박사를 당시에 가택 연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 상담까지 하게 했었어요. 그게 미군정이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의 그 국내 그 대중 지지도를 조사를 했었는데, 당시 이승만 박사가 70%가 넘는 대국민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를 발표할 때는 50% 미만으로 줄여서 조작해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만 박사가 당시에 워싱턴을 방문한 다음에 귀국할 때는 일부러 귀국을 지연시키도록 항공편이나 이런 거를 상당히 방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최고의 카드로 당시 서재필 박사가 미국에 계셨는데 그분을 일부러 불러가지고 국내로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이승만의 대항마로 만들기 위해서 견제 조치까지 취하게 됐습니다. 이런 대내외 공작,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박사는 당시 매주 라디오 연설 같은 걸 통해서 국민 방공교육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위험하냐, 시대 통치가 얼마나 위험한 방향이냐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켰고, 미군정이 너무 저 자신을 압박하니까 국민 총파업까지도 넌지시 이렇게 지시를 해서 민중의 힘을 좀 보여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이 다 알다시피 워싱턴의 지인들을 이용해서 미국 언론과 여론에 한반도 실상을 계속 알리고 직접 워싱턴까지 방문해서 백악관 모인 친구와 이렇게 만나면서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 미국의 지식인 사회에서는요, 사실은 백악관과 달리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애초에 시작한 그 정책이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그래서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이상주의적인 정책에 대한 회의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모스크바 선상회의에서 신탁 통치를 미스도 간에 합의해서 한다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귀엽게 되면은 오히려 그게 소련의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이게 냉전이 격화되면서 자유진영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좀 우려가 상당히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합의라도 이걸 뒤엎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뒤엎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지배적이었는데, 이승만 박사는 당시에 이런 지배적 인식을 하나하나 그 배경과 논리를 파고들어서 그걸 뒤엎어가는 굉장히 난해한 로비를 진행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가 당시에 국무부에 제시한 이미 말씀드린 6개항 프로그램을 제출했고, 그게 이제 이슬람 독트린을 부르든 워싱턴 독트린을 부르든 그 다음에 그 독트린을 제시한 다음에 66페이지에 나와 있는 슬라이드입니다. 그거를 국무부 이제 차관보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만난 다음에 그 차관보가 좋은 말을 했겠죠. 그냥 그 얘기를 사실은 자기가 제출한 그 6개월 프로그램에 합의한 걸로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사실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게재해버리는 속된 말로 선수 치는 거죠. 선수치기 외교를 펼치는 그런 정책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선수치기 외교가 왜 중요하냐면, 그게 뉴욕타임즈에 그게 발표가 되니까 자기가 이렇게 내세울 6개항이 한미 간의 공동의 노선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딱 언론에 나오니까 그걸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면서 그 보도 내용을 무기로 삼아서 국내 정치 세력들을 정리해 갈 수 있었다. 그래서 좌우확장 노선이나 이런 건 그만해라. 미국이 6개항을 합의했지 않느냐. 또 민족 진영의 어떤 임시정부의 도통을 계속 고집하는 그런 행태를 중단해라 하는 그 전술을 펼치는데 중요한 무기로 삼을 수 있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승만 박사의 그 당시의 외교 노선은 철저한 실리 국위 외교와 실용주의적인 국내 정치를 동시에 펼침으로써 반대 세력의 입지를 축소시키고, 60페이지입니다.
워싱턴의 여론마저 움직여 나간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결실을 이뤄서 트루먼 행정부가 소련의 주중의 편찬을 계기로 트루먼 독트린으로 47년 3월달에 전환하게 되면서 외부의 악재에 저항하는 자유국민을 지원한다라는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됐고, 사실 이거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합의를 사실상 폐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문제를 일소간 합의가 아니고 유엔의 변화사항으로 이렇게 넘겨버리는 그런 역사적인 정기가 마련된 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해 보면은 이러한 그 일종의 쾌거는, 외교의 쾌거는 결국 이승만 자신이 오래전에 확신한 바대로 국내의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서 결국은 자신의 비전이 실현되는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방정식대로 움직인 결과다.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건국정신이 한미관계에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미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됐습니다. 저도 박주현 변호사 계신가요? 박주현 변호사와 같이 사실은 2주 전에 마라로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트럼프가 당선되고 만난 최초의 한국인이 저와 박주현 변호사인데요. 그 분위기 자체가 압도적이라서 사실 미국은 국내 언론만 접하면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없는데요. 사실 트럼프적인 그 사고방식이 결국 미국의 주류 사고방식이 됐다 하고 분명히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재선으로 이게 확인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트럼피즘적인 사고방식이 워싱턴의 주류가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미국의 대외정책에서는 수십 년간 트럼프 노선이 중추적 기반을 형성한다. 그럼 트럼피즘의 핵심적인 한반도 정책의 핵심은 뭐냐? 결국에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게 핵심 가치고 또 하나는 일본을 방어하는 게 핵심 가치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안들은 심지어 공산주의와도 타협할 수 있다. 그게 트럼피즘입니다. 만약에 반대국으로서의 어떤 대가가 주어진다면.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것은 트럼피즘의 핵심이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결합하게 된다. 미국과 러시아가 협력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게 트럼피즘의 기본이 된다. 이런 얘기고요. 한국을 보호해주는 것은 미국의 절대적 목표가 아니다. 일본을 보호해주는 것과 다르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또 다른 전쟁을 회피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안 되겠지만 모종의 합의를 해서 주한미군을 명예롭게 철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가만 주어진다면 스몰 딜에 합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트럼피즘 하에서는 모든 게 가능하다. 크리티컬 인트레스트를 제외한 부분은 모든 걸 합의할 수 있는 게 트럼피즘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심지어 중국과는 플라자식 합의를 해서 만약에 미중 간의 근본적인 국가 경쟁력을 재조정할 수 있다면 중국이 대만을 어떻게 하는 것도 트럼프가 용인하지 바라는 것도 없다. 대만의 반도체 기술이나 기술을 미국이 흡수해 가면서 그런 식의 일종의 불행한 시나리오이지만 모든 가능성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승만의 건국정신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외교정책의 비전이, 아까 말씀드린 비전이 명확히 수립되어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선진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해 나가는 비전은 흔들리지 않게 모든 정권과 시민이 수립해야 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전략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는 한미관계의 본질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승만 박사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미국과는 절대로 등져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절대로 미국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직접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883년 한미 수호 조약을 완전히 노골적으로 위반해 가면서 일본의 한국 합병에 동의했고, 루즈벨트와 처칠이 합의해서 스탈린을 평양 전쟁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38선 이국의 러시아 전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후에 유엔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련과 협력해서 한반도 식탁 통치를 추진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련이 팽창정책으로 나오자 트루만 독트린으로 실권을 바꿨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 체제 하에서 한국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 한미 간의 관계가 수립될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자국이익주의와 상호주의가 한미 관계의 본질일 수밖에 없다 하는 우리 인정해야 된다. 그런 인식하에서 대한민국의 대미 정책의 방향도 재정립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한국의 가치와 미국이 보기에 일본 또는 캐나다 정도의 가치가 되도록 우리 스스로 가치를 상향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로비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셋째, 이러한 비전과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 가지 끈질긴 대미 로비를 전개해야 된다. 그게 교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했듯이 첫 번째 로비는 언제나 코리아 패싱에 적극 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 코리아 패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워싱턴에서 미소 간의 합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합의해서 코리아 패싱 시행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이걸 본받을 필요가 있다. 대미 로비를 전방위적이고 효과적으로 전개해서 코리아 패싱이 초래하는 미국 국가이익의 악영향을 우리가 조목조목 미국 언론에 제시해서 미국민들이, 정권이 아니고 미국민들이 오히려 코리아 패싱을 하는 게 자국의 이익에 상당히 불합리한 측면이 많이 발생하는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로비를 해나가야 된다. 우리가 로비를 해나가야 된다. 북핵과 한국 문제에 대한 해결은 우리 스스로 그 방안을 제시해서 이승만 박사가 6개항을 제시했듯이 워싱턴과 미국 언론에 주기적으로 그걸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대중이 우리가 제시하는 방안이 백악관이 제시하는 방안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를 스스로 내려주게끔 유도해야 된다. 두 번째 로비는요, 한국이 미국과 경제적으로 환대를 타야 된다. 한국의 핵물질 농축한도도 좀 늘려주는 게 오히려 유사시에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더 낫다라는 식의 어떤 인식이 서서히 형성되도록 로비를 해나가야 된다. 트럼피즘이 성공하려면은 자기 나라 혼자의 경제력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USMCA를 깨주려고 그러죠.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추가적인 미국의 경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USMCA가 깨진다면 한국이 미국과 코러스 MCA를 구축함으로써 한 배를 좀 경제적으로는 최소한 한 배를 탄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럼 이제 중국이 또 반발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CPTPP나 이런 동북아의 어떤 다자협정 체제에 한국과 중국이 동시에 가입하는 걸 추진해서 중국의 반발을 어느 정도 무료로 좀 누를 수는 있다. 그래서 태평양 쪽으로는 북미 지역과 경제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대륙 쪽으로는 CPTPP 같은 동북아 통상연합체를 형성하려는 두 가지 노력을 상당히 실용적으로 우리나라는 병행해 나가야 된다. 어차피 허리케인도 치고 태풍도 치고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트를 하나만 내리면 되겠어요.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다트를 최소한 2개는 내려야 되겠죠. 그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대내적으로 할 일이 뭐냐 하는 걸 생각해 볼 때요, 이념주의자들에 의해서 지금 상당히 민족주의, 반민노선 이런 게 상당히 도구화되고 있는데, 이걸 실리적인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좌파 정책의 해안만 알려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국민들이 설득이 완전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수, 우파 정책의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문제적인 한계를 고쳐나가야 된다. 보수 우파 정책이 너무 현상유지적이다 하는 걸 스스로 파악해서 양극화라든지 개혁당론을 외면했다든지
친기와 반성민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이런 거는, 그리고 외교가 너무 안정 외교로 갔다 이런 거는 우리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가 한국에 자리 잡아야 된다. 그냥 자유 이렇게 시는 게 아니고 69페이지쯤 됩니다. 포용적 자유를 수입해야 된다. 그게 우리 정총님께서 말씀하신 동반성장하고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 책임, 협력 정책을 바탕으로 포용적 자유를 위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는 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국민 개개인의 생활 근거가 보장되면서 정치적 자유와 경제활동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자율성과 다양성이 최대로 보장되는 국가를 지향해야 된다. 핵심 전략으로는 다양성의 보장, 이념주의, 권위주의 타파, 경제활동의 자율화, 생활근거의 보장, 정치 권력의 스마트화, 교육과 문화의 자율성 확보, 창조적 세계화, 공감을 통한 문제의식과 해결을 삼아야 된다. 그리고 정책의 중점을 성장, 생활근거, 자율성의 공생적 발전, 제조업과 서비스의 공동발전, 자발적 복지 실현, 무한 의사소통 체제 구축, 거짓과 허위 추앙, 실용주의 확산, 지식과 정보의 공유로 설정해야 된다. 저는 이것이 70년이 지났어도 우리가 이승만의 건국 정치를 소환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500년의 고정관념이 지배하던 조선시대 말기에 모든 도구마와 구체제의 장벽을 깨고 시작정신에 입각해서 새로운 건국정치를 확립하고 공서 실천해서 대한민국을 수립했다. 그게 이승만 정신이 우리의 미래에 주는 교훈이다. 지도자의 비전, 의, 내가 일관성 있는 목표, consistency의 C, 69페이지입니다. 국가의 이익 우선, I, interest, 수단 개념의 친미, 목표가 아니고 수단 개념의 친미, means, M입니다. 그리고 소통과 여론 정치, opinion의 O입니다. 그래서 이 VC, I, M, O 이 다섯 가지 요소가 한미 관계를 대하는 이승만의 건국 정신의 요체였다. 앞으로 이 VC, I, M, O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설계해 나간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신조수의 발표 내용은 이미 40년대 후반에 이승만이라는 정치주자는 전략가적인 이런 자질을 갖고 있었고 국가개혁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건국을 위해서 미국과 기타 협정에 투쟁을 하기도 하고 설득, 호소도 하고 또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민 교육과 또 미국의 언론이라든가 여론에 호소하기 이걸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건국에 미국이 협조하도록 수많은 독선의 전환을 이끌어냈다는 말씀을 주셨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를 해야 되는데 그 포용적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내세워서 진정한 의미의 보수주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야 한다. 그리고 보수주의 핵심 전략으로서는 다양성의 보장, 권위주의 타파, 경제활동의 자율성 등등 또 권력의 스마트화 등등을 일으켜야 되겠고 정책의 중점으로서는 성장, 생활과 공생적 발전, 지식과 정보의 공유, 실용주의 확산 등등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우리 대미외교에서 우리는 VCIMO를 5가지를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거를 강조하셨습니다. 두 분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두 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대우 원장님. 네, 고맙습니다. 김영지 교수님, 분이 학자적으로 또 수준 높은 그런 통찰 사료도 많이 보시고 저도 참 읽어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자료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시고 하는 걸 보고 참 시간을 많이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10분이라니까 제 토론자료에 자세한 거는 일단 이렇게 하고요.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 2024년도 오늘 우리 한미 관계를 보면서 또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자유수명회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있어서 제가 시군할 때마다 묵념을 하고 이 판이 바뀌는 국제정치적으로 또 한반도 내부 외환의 정세가 판이 바뀌는 이 시기에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도 좀 공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민주노총 사람들이 앞에 대모하면서 과연 저들이 평소에 외치는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그리고 연방대통령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과연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런 외교 문제 또 국내 정치적인 문제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 보더라도 지금 우리 지식인 사회 특히 우리 기득권 사회에서 그동안에 연구하고 토론하고 정리됐던 모든 이론들 학문적인 성과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에서 이루었던 여러 가지 업적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많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논리적으로 토론만 하고 매일 이렇게 고민만 해야 되는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꾸지람을 할 것이다. 행동할 때는 행동을 해라. 토론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외교적으로 지미주의자요. 용미주의자였던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메시지는 매우 심각할 것이다. 우리가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 하지 총장과 이렇게 외교적으로 또 truman 대통령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워싱턴 독트린을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철저한 현실주의자, 국제정치의 본질을 꿰뚫어보고 한반도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보면서 김구의 이상주의적인 그런 노선과 대비를 이루면서 결국은 김규식과 서재필을 물리치고 승리했는데요. 지금 2024년도 우리는 그러한 이승만의 현실인식을 어떻게 접목해서 지금 친중, 종북 세력들과 투쟁을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에 반영해야 되느냐. 저는 이 과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론적으로 결국은 용미주의자, 지미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견해와 식견을 우리 지식인들이 이제는 정말 좀 이 어려운 대한민국의 체제가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정말로 좀 우리가 단합해서 목소리도 내고 이제는 실천할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박사님 논문이 너무나 훌륭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국제정치학자로서 그동안에 또 여러 경험을 한 현실주의적인 그런 지식인으로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1945년 해방 후에 자생력이 부족했던 한반도 현실에 대한 그 반성론적인 추가적인 고찰자료가 좀 필요하다. 왜 우리는 그렇게 부족하고 모질고 파쟁 속에서 나라를 이루는가 조금 더 고찰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만 파워 팔로틱스, 강대국의 패권 정치의 본질이 대한민국의 민족주의 논리와 갈등했던 요인을 좀 추가적으로 좀 발굴해서 한번 제시했으면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이 동북아시아 전략에 대한 입체적인 군사 발굴을 좀 더 해야 되겠고요. 카스라테프트 밀락부터 그리고 이승만의 단독적 모습까지 미국의 전략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미국의 국가 이익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사례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련 공산당의 한반도 분단화 전략이 처음부터 작동을 했던 그 북한 체제에 대해서의 실증적인 자료가 좀 앞으로 소련을 통해서라도 러시아를 통해서라도 좀 발굴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고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변화 과정에 대한 그 에이전 스트럭처, 구조적인 요인과 또 개인 인물적인 고찰, 스트럭처, 에이전 스트럭처적인 그런 요인을 조금 정리해주면 더 우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분단 건국문이 이 많은 좌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걸 한계성 우리가 지금도 분단 국가로서 이걸 극복해야 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분단 건국론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통일 국토리까지 나왔습니다만 어떻게 승화시켜야 되느냐 이 문제도 좀 추가적으로 고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해방 이후에 강대국 영향력과 지속되는 현재 분단체제에서의 강대국 변수의 상관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아까도 이제 트럼피즘도 말씀하셨고 실질적으로 분단국가에서 북한 핵 문제로 볼 때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최측근 안보 전문가들이 이제 북한 핵을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이미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정당에는 북한의 비핵화는 빠졌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강대국들 간의 그런 핵정치 변수라든지 또 한미일 협력체제가 이걸 어떻게 견인하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시기적인 요인들이 있다. 또 지금 탄핵 정부까지 와 있습니다만 난감학도 모두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승만 대통령을 폄하 건국론을 부정하면서 기회주의 세력이 득세하고 정의가 패배하는 이런 인식을 가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 세력들의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 실현을 위해서 어떻게 비판하고 이들을 제압해야 됩니까? 이런 현실적인 숙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기석 교수 해보겠습니다. 네. 이수석입니다. 우리 최 교수님은 1940년대하고 현재 오늘날 시대를 잘 비교해가면서 잘 구성하셨습니다. 여기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대미관계에서 어떤 특징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한반도에 관심 없는 미국을 달래고 설득하고 압박하고 싸우기도 해서 대한민국의 건국 유지 발전의 토대를 쌓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은 한반도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런 미국을 한반도에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오늘날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를 쌓은 초석을 닦은 분이 이승만 박사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제문이 있는데 특성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이승만 대통령 첫 번째 당당한 친미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발제문도 있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과 절대로 등져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미국을 무조건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미국을 무조건 따라했으면 우리 어떻게 했을까요? 좌우합작 신탁동시해갖고 우리는 공산화 됐을 겁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큰 희난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25년간의 망명생활이죠. 계속 국무성 그리고 백악관, 언론, 이 의회시사들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아까 하지 중장이 정신감정 얘기를 적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이나 한국인이 정신병자 취급을 했을 거예요. 아니 이제 다 사라진 조선 이스라엘 나라를 향해서 독립했다고 하는데 왜 정신병자 맞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그러지 않고 25년간 계속 조선은 독립해야 된다고 의회 지도자들 언론에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강대국이 하이로 선언해서 조선을 적절한 시기에 독립할 수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에 대한민국의 건국의 어떤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얄타회담을 비밀조약이라고 해서 비밀조약서를 터뜨리면서 한국을 소련에 팔아넘겼다는 얄타 비밀조약서를 터뜨렸습니다. 물론 이건 나중에 사실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비서가 물어봤대요. 아니 이거 혹시 나중에 이거 진위협력 불확실한데 이거 어떻게 나중에 사실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했더니 이승만 박사가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얄타 조약의 당사자들이 한국을 소련에 팔아넘겼다는 자체를 부인했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 근데 그 말을 다룬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소련에 팔아넘기겠다는 혹은 소련 영향권에 가지 않겠다고 강대국이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런 일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그 결정의 계기에 한반도가 소련의 영향력에 혹은 미국의 관심밖에 멀어지지 않겠다는 그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네 번째는 좌우합작, 신탁통치, 이 수많은 해방 전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꿋꿋하게 공산당은 믿을 수 없다, 공산주의를 믿을 수 없다는 점을 끝까지 관철시켰다는 점이 중요하고 다섯 번째로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었으니까 국무성에 바로 전화하고 잠자고 있는 메가드 장군을 깨워서 설득하고
그래서 빨리 유엔군이 만들어지고 했었어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외교 능력이 안 있으면 못합니다. 이 대통령 아까 우리 크리스턴 우리 박사님도 계시지만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인정해주는 최고의 전문가이자 학자입니다. 전화해도 다 받아주거든요. 그만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 조야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또 메가더 장관의 오랜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에 전화해도 받았습니다. 기민하게 유엔 안보리 만들어서 미군을 파견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고, 여섯 번째는 휴전 협상 때입니다. 휴전 협상 때 이승만 박사가 원하지 않는 대로 흘러갑니다. 여기 방공포로 한국을 택하겠다. 북한이 싫다는, 북한으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포로들조차도 북한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북한에 가서 처형당할 거 알면서도 방공포로들을 북한에 돌려보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휴전협정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이거에 반발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방공포로 석방을 전격적으로 단행합니다. 당시 국제정세에서는 충격적인 조치, 있을 수 없는 조치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조치인데 이 방공포로 석방으로 미국의 어떤 여론은 전세가 역전됩니다. 이승만을 놔두고서는 도저히 어떻게 한국전쟁이 끝낼 수가 없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휴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결국 우리가 한미 안보 또 미국과의 안보에서 중요한 세 가지 축이 있습니다. 정대협정, 한미 상호 방위조약, 세 번째가 한미 하브 이사록입니다. 우리 한국군을 주한미군 유엔사 안에다 두는 겁니다. 전쟁 시구를 넘기고 두는 건데 이게 신의 한 수예요. 그때는 우리 한국군이 북한으로 북진하지 못하게 한미 하브 이사록을 만들었는데 세월이 흘러가서 이제는 유엔군, 미군하고 우리 한국군이 같이 합동훈련을 할 수 있고 같이 공동군 체제가 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때는 몰랐지만 몇십 년 흐르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협정 체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는 항상 한미 공동훈련도 하고 공동 운명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 이후에도 국외전쟁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불리한 상황에서 항상 미국과 협상을 할 때 당당하게 협상을 해서 경제적 원조를 포함해서 교육, 복지 많은 지원들을 받다는 게 저는 아주 이승만 대통령이 대미 관계에서의 큰 여덟 가지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썼어요. 이승만 박사는 시대의 거인이었다. 대한민국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 시기마다 훌륭한 선택으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모두가 이상주의적인 사고로 통일을 제안할 때 이승만 박사는 분단을 예배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고뇌였어요. 공산화 통일보다는 그래도 차선으로 자유민주화된 분단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미국조차도 소련과 공산주의 세력의 본성과 특성을 알지 못했어요. 한반도에 대한 의도를 알지 못할 때 이것을 간파한 유일한 사람이 이승만 박사였습니다. 많은 우리 독립운동가 훌륭한 분들은 공산주의 속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국가를 지키는 이승만 박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이승만 박사의 업적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저는 마음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방청객들의 의견을 원하시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 3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는데요. 1인당 한 1분 30초 정도 발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리 손을 먼저 들으시고요. 자리 소개하시고 1분 30초. 네, 말씀하십시오. 나오셔서 얘기해 주세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건국 정신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좀 맞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역사적인 그 현존 문제를 얘기해야 됩니다. 카이로 선언과 포스단 선언에서 연합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독립을 시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2차 대전의 종전을 앞두고 이승만 대통령은 정부 승인 받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임시정부 내부에 이른바 좌파, 서한 사변으로 국공합작을 하면서
우리 임시정부에 권고하는 것이 좌우 합작정부였습니다. 그때 김규식 박사하고 김원봉이라는 사람이 민족혁명당을 만들어가지고 임시정부에 참여를 했어요. 그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서 종전이 가까운 것을 알고 정부 상습 운동을 맹렬히 하고 있는데 김원봉이와 김규식 박사는 그걸 반대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43년도에 중국 외교부장 송장훈 씨가 미국을 방문하니까 이승만 군인위원장께서 만났습니다. 중국 정부가 우리 임시정부를 후원하고 있지 않냐. 중국 정부가 임시정부를 승인해주면 미국과 정부로부터 정부 승인을 받기가 쉽겠다고 합니다. 송장훈 답변이 뭐냐? 그건 문제가 없는 일이요. 그런데 이 박사하고 백범은 정부 승인을 해달라고 김원봉과 김규식 박사는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먼저 하를 보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결국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한길수라고 하는 사람을 파견해가지고 국민연장 이승만 박사의 정부 승인운동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 오늘 주제는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정부 특히 당시 그거에 대한 미국 외교를 좌우하고 있는 것이 알제리스라고 있는 소련 간첩이었습니다. 예, 이따가 저 식사 시간에 마이크를 드릴 테니까요. 그 정도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임시정부 승인외교에 대해서 약간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 세미나 주제는 아니거든요. 네, 그 정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어요. 네, 손 들고 자기 소개하시고 1분 30초 정도. 저쪽 우측에. 예, 저는 한국, 이스라엘, 미국 동맹협의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는 인류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각 나라가 독립할 때 민족 자결주의를 연구하셨고 그것을 윌슨 교수에게 얘기를 했고 그 윌슨 미국 대통령이 그것을 2차 대전 이후에 수많은 독립국에게 독립할 수 있는 동기부여에 크게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피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좀 잘못 이해를 하시고 있지 않나. 미국의 보수주의는 기독교 민족주의 성향이 트럼피즘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동성애가 인간 문화를 타락시키고 공산주의가 이러한 타락된 인간 사회를 다시 건전한 도덕성과 건전한 인류를 다시 재건하기 위한 그런 데서 트럼피즘이 발생했기 때문에 트럼피즘이나 이승만 정신은 일치되기 때문에 이승만 정신이 지금 다시 연구하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고 앞으로 미래 세계 평화에 또 세계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너무 많아서 이따가 식사 시간에 제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나중에 하시고요. 저기 각 외부신 분한테 마이크를 드리고요. 한 번만. 제가 네, 1분 30초. 나중에 지금은 시간이 길어져서 지금 가만히 우선 말이죠. 지금 학회가 발생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옹호하고 수호하는 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 전에 제가 매불쇼라는 것을 보았는데 매불쇼 이 매불쇼에 나온 사람들이 대상으로 한 인물이 도산안성호, 신채호, 단재신채호, 문화미승만입니다. 그런데 안성호, 신채호는 우호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승만에 대해서는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그 사람 네, 거기까지만 드시고요. 20일 내가 놀란 것은 네네. 여수 반란 사건을 여수 민주학대이라고 예, 말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제 제기는 제가 수용하고요. 알고 네. 정말 네, 알겠습니다. 이 학회가 네네. 예. 저희들의 당부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무슨 올해 말씀? 3천토는 아무 의미가 없다. 네. 양보한 적 한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에. 3천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에 저기 짧게 30초만 말씀해 주시죠. 30초만 하는 거예요. 난 여기 오늘 정부정신력의 상총에 축하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기념 사업에 한 15년 동안 제가 다니면서 불공조에 참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국 그때는 이인수 박사님 살아계는 잘 논의했어요. 나이 많은 모인들 많이 사는데 우리 다 이승만에는 동명하고 애국자들입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다밖에 나면 잘 몰라요. 그렇게 젊은 학생들이 이 창립총회에 각 대학군문에서 지도자들을 많이 모아서 젊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상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드는 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시는 일 맞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말씀으로 저희가. 최근에 이 공정한 사회를 위한 국가 공동체를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평론에 5개 이상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기사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을 위해서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아까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딱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짧게 그냥 결론만. 예, 저는 네. 우리 대구 세 분이 오셨는데, 네. 예,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살아버린 대한민국 역사문화운동본부를 한 10여 년간 운영해 왔는데, 제가 이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고 이래가지고 역사가 왜곡되고 해서 이승만 아카데미를 금년부터 개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참석해서 이 건국 정신과 미래학회라는 이 이름으로 창립총회를 한다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열일을 제시놓고 참여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딱 결론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귀한 학회를 잘 앞으로 운영해서 책도 만들고 월회지도 좀 만드셔가지고 예. 전 국민에게 알리고 또 청소년들 있잖아요. 학교에 이걸 교과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까지 노력 좀 해주시면 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시간이 압박이 들어오니까 지금부터 18층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거기서 계속 마이크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거기서 나누기로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 학회에서 애쓰시는 우리 진행 재성호 교수님,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두 분 토론자들은 뭐 과제를 얘기하셨고요. 질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까 앞에서 프로상기에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뭐 한 1분 정도 답변해 준다는 얘기를 말씀하시겠죠? 저희가 제일 처음에 하고 싶은 사업이 젊은 학생들 건국정신에 관한 그 논문 대회를 열어서요. 거기 당선된 학생들 한 10명 정도를 하와이 연수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그 이승만 정신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 좀 연수를 갈 기회를 마련하려고 그러고 이미 하와이에 있는 한 분이 그걸 자기가 후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빨리 이렇게 진행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학회가 건국정신과 미래, 건국정신입니다. 사실은 건국정신에 관해서 우리 최 교수의 발표에 의식주의는 조금 있는데 저는 5가지로 정리하는데 그만 말씀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은 자주독립의 정신이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의 정신이고 세 번째는 반공정신, 반공산 정치주의의 정신이고 네 번째는 국익 우선 실용 외교의 정신, 실용의 정신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조국 통일의 정신인데 결국은 자유 민주 통일 노선이겠죠. 조국 통일의 정신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정신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